KF-21에서 무인기를 싣고 작전할 때 발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작년에 이집대가 계약하고 난 다음에 KF-21 시험 비행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최초로 알려드린 걸로는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협조가 잘 되고 돈도 제대로 냈었다면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엄청난 기회였어요. 안녕하세요.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 김민석입니다. K방산에 투자라는 책을 최근에 냈고요.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문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이 F-35 전투기 구매를 보류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현재 F-35 전투기 도입을 예정했다가 도입을 재고를 하거나 아니면 논란이 생긴 거는 크게 포르투갈, 캐나다, 독일 이렇게 세 개의 나라가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일명 킬 스위치 논란입니다. 지금 옆에 PT에 보면 독일의 언론사 비드가 나온 킬 스위치 문제 이런 게 있는데 쉽게 말해서 F-35 전투기가 좋은 전투기지만 미국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유럽 미디어상에서 나오고 있고 미국은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으나 부재의 존재 증명, 그러니까 이게 없다는 걸 증명하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좀 공경한 상황입니다. 물론 포르투갈 이외에 캐나다나 독일까지 F-35를 포기할 것인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다만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무역 마찰 같은 게 좀 심하게 나 있고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나토 국가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핵공을 받지 않는 국가라는 점. 독일 같은 경우에는 키 스위치가 서자 있다고 하더라도 F-35의 경우에는 미국과의 핵공유, 그러니까 미국의 B-61 전술핵탄을 공유하는 플랫폼으로서 F-35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F-35를 포기하자는 주장은 나오지 않고 있으나 이 미국제 전투기가 과연 믿을 만한가 이런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리스크가 아무래도 예전과 전혀 다른 국방정책 그 다음에 외교정책을 하니까 이게 유럽에게 충격을 다가온 이쪽의 상징이라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들에서 이야기하듯이 버튼 하나로 F-35 작동을 무조건 멈출 수 있다. 이것은 다소 과장되고 가짜뉴스에 가깝지 않은가 싶습니다. 특히 시스템이 복잡할수록 이 서포트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키 스위치는 만들지 않아도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투기란 건 수십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고 이걸 운용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인프라 네트워크가 들어갑니다. 특히 F-35 같은 경우에는 오딘이라고 하는 운용 유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자동차를 모실 때 브레이크 패드가 갈았다 어디 고장이 났다 이런 거에 메시지를 자동차의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자동차 회사에 전송하거나 아니면 고장이 나면 견인차를 불러줘 이런 서비스 같은 게 F-35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오딘 같은 운용 유지를 위한 네트워크 설비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F-35의 운항 정보를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과 미국이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지 정비 부품이나 이런 것을 시간에 맞춰서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미국이 이런 부품이라는 걸 공급을 끊어버리면 F-35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면 F-35를 운용하기 힘든 것은 맞습니다. 최근 미국의 6세대 전투기 F-47이 발표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발표됐나요? 3월 20일에 미국의 6세대 전투기, 미국 공군의 6세대 전투기인 NGAD 프로그램의 승자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혔는데요. 이때 트럼프 대통령은 보잉이 F-47이라는 새로운 비행기를 6세대 전투기로 개발할 것이고 이것은 아무도 본 적이 없는 비행기, 모든 속성 측면에서 속도, 기동성, 탑재량 측면에서 전 세계에서 비교할 데가 없다. 그리고 드론과 함께 작전하는 육무인 복합 기능을 가지고 있고 수출이 가능하지만 수출형은 성능이 10% 부족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공개된 거는 딱 3개 있어요. 사진이 2장 있고 그 다음에 이곳의 이름이 F-47이라는 겁니다. F-47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일단 공군에서는 P-47 썬더볼트라는 2차 세계대전 때의 베스트셀러 전투기 요 이름을 받아왔다. 이런 게 있고 일부 언론들은 트럼프가 47대 대통령이라서 약간 트럼프 기분 맞춰주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데 사실은 알 수 없고 트럼프는 47이라는 숫자를 너무 좋아하고 이건 내가 47이라고 숫자를 정한 건 아니고 장군들이 47로 하자고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47대 대통령 트럼프 이름을 이런 걸 트럼프 숫자를 좀 딴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진이 2개밖에 없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라든가 외국 국가가 F-47의 성능을 추정하기 어렵게 여러 가지 블러 처리, 안개 같은 걸로 일부러 가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 게 많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는 크기, 중량 같은 경우는 최대 45톤 중량으로 F-22보다 한두 배 큽니다. KF-21이 중형 전투기, F-22가 대형 전투기, FA-52 소형 전투기를 할 수 있는데 KF-21과 F-22 크기 차이만큼 이 F-47과 F-22 크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강력 사이클 제트 엔진이라는 게 달립니다. 제트 엔진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해외여행 갈 때 여객기에 보면 제트 엔진의 둘레가 무척 큽니다. 제트 엔진에서 연소기 외에 연소기와 연동해가지고 날아가는 날개 바이패스라고 하는 이런 바람이 도는 게 이게 연비랑 크게 상관이 있는데
요게 높아지면 연비가 좋아지고 요게 줄어들면 연비가 낮아지지만 속도가 빨라집니다. 요 두 개를 최적의 조합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라서 적응형 사이클, 이 바이패스비를 상황에 따라서 적응할 수 있다. 근데 일종의 카메라에서 가변 조리개를 맞춰가지고 크게 줄이고다 내렸다 하는 것처럼 그 어느 속도나 어느 고도에서든 최적의 상태로 낼 수 있어서 기존 엔진보다 연비가 20% 이상 향상돼서 아주 멀리 비행할 수 있다. 즉 미국이 태평양에서 중국과 만약에 전쟁을 한다 했을 때 괌이나 서쪽 태평양에서 중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전투기로 되었다. 이렇게 F-47을 정리할 수 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가 사진을 2장밖에 안 공개를 했고 그나마 그것도 날개의 모양이라든가 공기 흡입구 이런 스텔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성능이 어떻게 됐는지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 가지 상상도가 있지만 그게 다 좀 지금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저 실물이 분기가 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그래픽이 좀 더 나와야지 성능을 알 수 있는데 요거보다 더 알 수 없는 거는 도대체 이 F-47이 어떤 종류의 탐지 장비를 가지고 있냐. 이게 철저히 데일에 쌓여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6세대 전투기를 해서 지금 중국이나 이제 미국 둘 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요거랑 상대하기 위해 그 세대가 다르다는 건 결국 그 전 세대를 압도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아마 F-47은 F-22나 F-35 같은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그거를 어떻게 구현했는지에 대한 사소한 힌트조차도 지금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밀리터리 매니아라든가 군사 전문가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F-47의 형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것이 카나드 델타이 그렇게 말해서 쉽게 말해가지고 오징어처럼 생긴 비행기란 거예요. 비행기의 경우에는 주날개로 하는 메인 날개 위에 꼬리 날개 같은 게 있는데 새로운 신형 전투기는 꼬리 날개가 없고 그 대신에 마치 볼이나 귀에 날개가 작은 게 달라졌처럼 그래서 귀날개라고 하는 카나드가 붙어 있습니다. 흔히 알려졌듯이 이제 카나드는 스텔스에 불리하다. 왜냐하면 앞쪽에 뾰족한 게 있어가지고 전파를 잘 난반사해가지고 레이더에 잘 잡힌다 이런 의식이 있었는데 실제로 미국의 연구 결과나 이런 거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처리를 통해서 이제 카나드나 이런 것도 스텔스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논란이 있어서 F-22의 경쟁자라 할 수 있는 J-22 카나드를 달고 있고 델타이를 달고 있기 때문에 스텔스 성능이 떨어진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 소재라든가 아니면 정밀한 설계를 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거지 이게 날개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이거랑은 큰 상관이 없다. 이런 게 좀 증명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6세대 전투기 J-36, J-50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J-36과 J-50은 공개된 것 자체는 이 미국의 F-47보다 먼저 공개되었지만 실제로는 F-47이 먼저 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다만 이제 J-36과 J-50이 공개된 시점이 작년에 마오쩌둥 생일에 공개됐어요. 이 말인 즉슨 이쪽에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 미국을 상대해가 좀 굴기를 하겠다. 이런 중국의 의지가 보이는 의도적인 공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스마트폰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낮에 비행을 하면 누구나 찍어서 사진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걸 중국이 아는데도 강행했다는 것은 이것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의미로 생각이 되고요. 이 중에서 J-36이라고 하는 이제 것은 전투기보다는 전투 폭격기 그러니까 폭격이 좀 중심으로 된 아주 크고 둔중한 비행기가 아닌가 합니다. 이게 엔진이 3개인데 전 세계에 제트 엔진을 가진 전투기 중에서 엔진이 3개인 전투기는 한 70년 만에 처음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전투기 엔진은 하나 아니면 2개인데 3개가 왜 안 되냐면 엔진이 많아질수록 이제 무게가 늘어나고 연비가 안 좋아지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J-36이 엔진이 3개를 가진 이유는 아무래도 크기가 큰 엔진 2개를 만들면 이제 레이더 신호, 그 적외선 신호가 좀 많이 들어가고 왜냐면 엔진이 클수록 열이 많아지니까 작은 엔진 3개를 배치해가지고 요것을 좀 피하고자 하는 의도 그 다음에 뭐 필요할 때는 엔진 하나나 2개만 켜고 이렇게 해서 순항 속도 그러니까 속도를 빨리 할 때는 엔진 3개를 풀파워로 쓰고 아닐 때는 좀 엔진을 줄이거나 출력을 줄이자 하는 의도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직 중국이 F-47에 만한 적응형 사이클 엔진 자유롭게 연비를 이제 최적화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중국이 미국보다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크기 자체는 굉장히 커서 이게 수호의 34라고 하는 러시아의 전투 폭격기랑 랜딩 기어 그러니까 착륙 장치의 그 배치라든가 아니면 조종석 이것도 2명이 타는데 앞뒤로 타는 게 아니라 양옆으로 2명이 탑니다. 이게 굉장히 크게 뚱뚱한데 이렇게 된 이유는 멀리 나가고 이제 아마 미국의 괌이라든가 호주에 있는 기지 그러니까 그들의 지상 공군지지를 타격하는 제공권 그러니까 공중전을 할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전투기들도 공격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가지고 이런 큰 크기를 가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J-50의 경우에는 J-36보다는 크기가 조금 작아요. 하지만 이것도 F-22보다 약간 큰 그러니까 아마 F-47과 J-50이 비슷한 크기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J-36처럼 꼬리 날개가 아예 없어요. J-36과 J-50의 그 가장 큰 특징이 이제 날개가
얘가 주날개만 있고 꼬리 날개가 없다. 얘는 또 카나드라고 하는 앞에 말한 귀날개 같은 것도 전혀 없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스텔스에 대해서 날개, 꼬리 날개가 있으면 이게 전방향 스텔스가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5세 전투기까지만 해도 꼬리 날개가 있었는데 스텔스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스텔스 전투기가 레이더의 정면으로 돌진을 했을 때 전파가 상대방으로 반사가 작게 돼서 정면으로 돌진했을 때는 안전하게 갈 수 있다. 하지만 레이더가 후방에 있거나 뒤를 보거나 옆을 볼 때는 이런 레이더 스텔스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요것을 극복한 게 아마 J36과 J50의 특징이라 할 수 있고, J50은 J36보다 크기는 작아가지고 이제 쌍발 엔진을 탑재하고, 다만 이제 F22보다 큰 크기를 가지니까 요것도 이제 멀리 가는 기능은 비슷하다. 대신에 이제 J36은 공중전보다는 지상 공격이 좀 특화된 거라면 J50은 아마 공중전에 특화되어서 아마 실제로 이제 6세의 전투기 간의 공중전이 벌어지면 J50과 F47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 세계의 전투기 탑5를 뽑아주신다면요? 탑5를 제가 뽑았을 때 아마 이런 것도 많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우리 KF21은 탑5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봤는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못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면, 일단 전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 그러니까 최강 5세 전투기는 누가 뭐라 해도 F22입니다. F22가 등장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그래도 F22를 능가하는 스텔스 성능, 그 다음에 기동 성능, 항공기 비행 성능과 속도 성능 부분에서는 그 무엇도 이 F22를 이기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F35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기동성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F22보다 엔진이 하나, 두 개보다 하나고, 그리고 F22 기능, 초음속 순항 능력이라고 하는 아주 빠른 속도로 먼 시간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대신에 F35가 F22보다 스텔스 성능이 더 좋고, 센서, 그러니까 레이더의 성능이라든가 적외선 탐지 장비, 이런 것들의 성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마 세계 제2의 전투기는 F35가 확실하다. J20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한 대로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 카나드, 이렇게 귀날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짝퉁 스텔스기다. 그러니까 이게 스텔스기 아니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J20에 적용된 각종 전자장비라든가 아니면 스텔스 도료, 표면 처리 수준, 이런 게 사실 중국과 미국이 거의 비등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엔진 출력 같은 경우에는 F20이나 F35보다 좀 낮기 때문에 이제 기동성 측면에서는 약간 낮다. 그래서 F22야 F35 다음으로 J20, 그 다음에 J35 같은 경우에는 F35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엔진이 쌍발입니다. F35는 엔진이 단발이고, 이게 엔진 기술의 차이 때문에 생긴 건데, J35의 경우 우리 KF21과 상당히 비슷하게 생겨서 이제 일부 전문가들이나 이제 유튜브에서는 J35를 가짜 스텔스이기 때문에 KF21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하는데, 요거는 과거에는 사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었어요. J35 이전에 J31, FC31이라는 시제기가 있을 때, 이때는 표면에 스텔스 처리라는 게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지금 현재 주하이 에어쇼라든가 중국이 공개하고 있는 J35는 F35와 비슷하게 필름 형태의 스텔스 도료, 필름이라든가 아니면 내부 무장창, 우리 KF21이 가지지 못한 스텔스 처리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성능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5위의 전투기로 저는 러시아의 Su-57을 꼽았는데, Su-57은 문제가 많은 전투기입니다. 문제가 왜 많냐면 5세 전투기 호소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5세 전투기 특징을 많이 갖추고 있는 건 사실이나 스텔스 처리나 이런 것들이 너무 떨어지고, 이게 스텔스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제 뭐 리벳도 튀어나오고 우퉁부퉁하고 이래서, 러시아의 목적은 유지 관리, 그러니까 스텔스 전투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표면이나 이런 게 정밀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데 관리 비용이라는 게 많이 드는데, 이런 거 어느 정도 포기하고 형상은 스텔스기 형상으로 가되, 이제 그 대신 기동성, 그러니까 좋은 엔진과 안에 내부 무장창을 가진 이제 많은 공격 능력을 갖추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KF21이 Su-57보다는 크기가 조금 더 작고, 그 다음에 내부 무장창이 없기 때문에 세계 6위의 성능으로 KF21이 들어간다. 그리고 KF21의 경쟁자인 F16, 블록 70, 라팔, 그리펜 같은 경우에는 KF21보다 스텔스 성능이 확실히 떨어져요. 물론 KF21이 스텔스기라는 건 아니고, 스텔스기가 아니라는 거에 차이가 크긴 하지만, 스텔스기라고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세미 스텔스기 중에서는 제일 F22와 닮은 형상, 즉 스텔스 성능, 레이더를 얼마나 잘 반사를 덜하는지 이런 게 잘 적용돼 있고, 그리고 중형 쌍발 전투기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F16 같은 경우에는 KF22보다 가성비는 좋고 아무래도 가격이 싼 건 장점은 있어요. 다만 단발 전투기이기 때문에 무장 탑재량이라든가 이런 데 한계가 좀 있고, 기동성에서도 F16보다 KF22 좀 더 우수합니다. 라팔은 KF22가 비슷하게 쌍발 중형 전투기로 기동성은 비슷하지만, 라팔의 이제 성능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KF22
KF-22보다 더 우세하고 무엇보다 스텔스 성능이 좋고, 그리펜 E, 그러니까 스웨덴에서 만드는 전투기가 지금 비해 말씀드리겠지만 필리핀이라든가 태국 이런 데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리펜 E의 경우에는 엔진이 하나예요. 이게 그냥 엔진이 하나가 아니라 KF-21에 달고 있는 엔진이 두 개인데 그거에서 하나를 떼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나 항속거리 이런 것들이 매우 작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세계 10위권 안에 KF-22 들어갈 거 확실하고, 스텔스 전투기 5종을 제외하고는 가장 성능이 높은 전투기로 KF-21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카이에서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을 전해주신다면요? 이것은 NACS라고 하는 카이 계획인데, Next Generation Aerial Combat System이라고 해서 이게 정부 과제나 추진되고 있는 게 아니라 카이가 정부한테 KF-21을 이렇게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쪽 로드맵을 제시한 겁니다. 핵심은 유무인 복합과 우주가 결합된 전투기로 KF-21을 발전시키자는 건데,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 개념도가 잘 나타나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일단 첫 번째로 AAP라는 것을 통합합니다. AAP라는 것은 사실 이제 일반인이 보시기엔 이게 미사일처럼 생겼는데 미사일은 아니고 드론입니다. 제트 엔진을 가진 드론이고 150kg 중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형 드론과 KF-21을 연결을 해서 KF-21이 적진에 혼자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이 소형 드론에다가 각종 이제 기만기, 나는 KF-21이라고 속일 수 있는 막 전파방해 장치라든가 이런 거 달거나 폭탄을 달아가지고 적진에 먼저 침투시켜서 안전하게 KF-21에 임무를 수행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 요게 현재 AAP라고 하는 무인기가 그 축소기가 비행되고 있는데, 이제 엔진을 구해가지고 이제 곧 2028년까지 FA-50 전투기랑 이 AAP라는 게 서로 통신을 하면서 같이 작전할 수 있는 것을 카이에서 시승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AAP는 현재 지상형, 그러니까 지상에 활주로 해서 이륙한 버전이 있는데, 앞으로는 KF-21에 탑재해가지고 마치 그 캐리어에서 인터셉터가 나오는, 이게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게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 보면 캐리어라는 유닛에서 이제 항공모함에서 이 함재기라고 하는 캐리 인터셉터가 딱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KF-21에서 무인기를 싣고 같이 작전하면서 이제 작전할 때 발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단계 NACS의 핵심은 인공위성과 UCAV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AP라는 아까 전 무인기랑 KF-21이 같이 작전을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요 같은 경우에는 150km밖에 안 되는데, FA-50 사이즈 대형 무인기가 KF-21과 짝지어져서 작전을 한다는 겁니다. 이 대형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FA-50과 무게는 비슷하고 이제 각종 폭탄이라든가 미사일을 달고 있어가지고 정밀 공격, 공중전까지 수행할 수 있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무인기와 같이 작전할 때는 단순히 이제 통신기를 통해서 KF-21과 통신할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뭐 수평선이 있어가지고 수평선 너머에도 같이 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제한되는가 해서, 카이의 계획은 그래서 육지 위성통신, 그러니까 적외도 위성통신 위성과 이 KF-21, 그 다음에 UCAV 이 세 개를 융합해가지고 위성을 활용해가지고 작전할 수 있는 KF-21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실시간으로 무인기랑 통제를 하면서 이제 작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2036년부터 이제 UCAV가 나오는 걸 목표로 카이가 만들고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UCAV의 좀 예산 같은 게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크기가 좀 크기 때문에 개발 예산이 많이 드는데, 만약 개발하게 된다면 이게 아주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NACS 3단계는 KF-21 EX라는 것입니다. EX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기존 버전과 한 단계 다른,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된 5.5세대 KF-21을 만든다는 계획인데, 2034년부터 KF-21을 스텔스 설계, 그러니까 KF-21이 지금 세미 스텔스라 해서 완전한 스텔스기가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완전한 스텔스기를 만들 수 있을까? 안테나 같은 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것을 평면 안테나로 바꾸거나 스텔스 도료나 무장을 하거나, 혹은 내부 무장창이라 해가지고 외부에 무장 없이 매끈하게 만들어가지고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고, 여기다 더해가지고 현재 연구 중인 국산 제트 엔진 같은 것을 탑재를 해가지고 탑재력도 향상시키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된 KF-21EX 5.5세대 스텔스 전투기랑 UCAV 그리고 인공위성 네트워크를 합쳐가지고 미래전에서 대응하겠다는 게 현재 NACS라는 카이의 계획입니다. KF-21의 첫 계약이 2024년 6월이었습니다. 20+20 계약이고 나머지 20대 계약이 곧 이뤄진다고 하는데, 해당 내용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지금 원래 KF-21은 이제 블록 1 공대공 능력, 공중전만 갖추는 능력으로 이제 40대 생산하고, 그 후에 블록 2 후속 양산으로 공대지 능력, 지상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80대 양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다가, 카이드 한국국방연구원이 이 리스크 문제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계약을 하기 힘들다고 판정했어요. 즉 40대를 20대 20대로 나누어 가지고 1년마다 계약을 하고,
그 1년에 바꿔줄 때마다 이제 가격 요소라든가 이런 리스크를 다시 관리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작년에 다소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작년에 20대가 계약하고 난 다음에 KF21 시험 비행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오른쪽에 공군 참모총장님께서 KF21을 타고 지휘비행을 하시는 건데, 요거의 의미는 KF21 개발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KF21 블록1 20대 계약이 아마 6월 전에 계약이 될 것 같고, 이 리스크 문제에 대해서도 잘 우리가 카이가 대처를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엔 아마 그냥 통째로 계약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KF21에 대해서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한국국방연구원이 KF21이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도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도 좀 했었고, 이것이 실제로 날아다닐 수 없다는 말도 했는데, 그래도 잘 진행이 됐으니까 이제 카이다, 그러니까 국방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심사나 이런 거를 정밀하게 했기 때문에 문제없이 갈 수 있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덕분에 이게 나비 효과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원래는 이제 리스크였는데 이게 오히려 장점이 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KF21 40대 블록2 80대, 그러니까 2032년까지 KF21은 수출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였어요. 왜? 국내 수요가 우선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분리 계약을 하게 됐을 때 외국에서 급하게 KF21 찾았을 때는 이제 군과 방위사업청, 그 다음에 카이가 협의해가지고 외국군 물량과 이제 한국군 물량을 동시에 생산하게 돼가지고 수출과 내수를 동시에 만족하는 이런 것도 가능하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인도네시아와의 KF21 공동 개발에 잡음이 많았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와의 상황 어떤가요? 네, 여기서 이제 제가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없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난 21일 석종원 방위사업청장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 인도네시아 국방 차관을 접견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 협의는 아주 긍정적으로 잘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의 KF22 분담금, 개발비 분담금 문제, 그 다음에 기밀 유출 사태,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는 있지만 우리가 같이 해결해 나가자, 이런 큰 틀에서의 협상을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측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 외에 KF21 외에 이제 뭐 잠수함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나오션이 제공한 잠수함의 대금이 문제라든가, 아니면 KT용 훈련기가 인도네시아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수명 연장,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주 좋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인도네시아 기술직 문제입니다. 이게 인도네시아에서 아마 개발자가 카이에 출근하면서 이 USB에다가 불법 자료가 담겼다는 걸로 해서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아직까지 출국 금지 상태에 있는데,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이것은 이제 비공식적인 소스를 이야기하면 진짜 간첩이고 큰 죄를 지어가지고 국가 안보에 보도했으면 자신 있게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제가 취재한 결과 요거 같은 경우에 현재 이제 검찰에서 보안 수사를 요구해서 경찰이 추가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은 문제 자체는 간단해요. 왜 간단하냐면 USB 안에 있는 파일이 군사기밀의 어떤 종류의 레벨인가 이런 걸 평가하는데, 이 평가라는 게 정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사안과 내용에 따라 가지고 이 기소를 처분할 수 있고 경고를 처분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처벌해야 우리 국익에 제일 맞는 것인지, 요게 대해서 좀 아직 논란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물론 강하게 그 우리나라 기술을 많이 빼돌려 가지고 뭐 다른 나라에 넘겨줬다거나 아니면 이제 심각한 타격을 주거나 이러면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현재 지금 그 수사 결과가 나온 거라든가 아니면 유출된 파일 목록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상황이 심각해져 가지고 이렇게 지금 수사가 지연되기 때보다는 이거 처벌 수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 경찰,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정부까지 이 결정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를 하는 면이 큽니다. 이반인 즉슨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도네시아 완전히 관계를 끊고 우리가 이제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한다, 이런 걸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 걸 알아요. 그게 돼서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도네시아가 같이 한다는 것은 이제 몇 조 원 이상의 우리한테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인도네시아 관계를 끊고, 뭐 어떤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한국마음을 빨리 만들어서 인도네시아를 정벌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고 제가 이제 저한테 대한 비판도 납득은 가지만, 이제 현실적인 국익을 생각하면 이게 어느 정도 선을 조정하고, 지금 5명 기술자가 출국 금지 상태로 한국에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 개발에 협조적으로 변할 경우, 비협조적일 경우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도네시아한테 화를 내는 분들 중에서 이제 100% 맞는 말씀이 뭐냐면,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랑 협력을 할 경우에 들어가는 막대한 이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KF21 수출을 위해서 많이 협조를 해주고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는데도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부르니까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인도네시아한테 큰 걸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인도네시아는 KF21 외에 라팔 전투기, 뭐 F-15EX 전투기 이런 도입을 했는데 요것들은 너무 비싸요. 인도네시아가 감당하지 못하는데 무리한 계약을 했습니다. 라팔 한 대당 1.9억 달러로 수천억 원 비용이고 KF21의 거의 2배 가격이거든요. 이 엄청난 차이를 감수하고서도 성능이 라팔이랑 KF21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공대공 미사일도 비슷하고 유지비가 라팔이 훨씬 비쌉니다. 이런 것 대신에 KF21을 갖춰야지 인도네시아가 뭐 중국이라든가 주변국의 위협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공군력을 갖출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인도네시아의 손해고, 만약에 KF21에 대해서 인도네시아가 손절을 하면 두 번째 전투기 생산 기회를 포기하게 됩니다. 일단 알려진 것으로는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는 48대의 인도네시아 공군용 KF21을 생산하는 계약이 됐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제 최초로 이제 알려드린 걸로는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이제 협조가 잘 되고 돈도 제대로 냈었다면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엄청난 기회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투기 생산이 너무 잘 팔리면 이제 라인이 포화가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수출용 KF21의 물량을 일부 인도네시아한테 외주를 줘가지고 인도네시아 버전 KF21도 수출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있는데 그걸 인도네시아 스스로가 닫아버렸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거를 결정한 사람들한테 엄청난 비판을 받았을 거고, 자, 인도네시아 언론사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기회를 잃어버린 게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KT1 생산라인 이전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단독으로 보도한 건데 KT1 훈련기라고 있습니다. 이게 KT1 T-50을 이제 훈련받은 조종사가 전투기를 타게 되는 과정으로 하는 기본 훈련기, 뭐 중등 훈련기 이렇게 표현하는데, 현재 KT1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 20년 동안 되어 있었고 여기 카이 사천 공장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제 카이에서는 KF-22가 F-50 생산 라인을 이렇게 정리해야 돼서 라인이 포화가 됐어요. 이 KT1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정리할 곳도 마땅치가 않아요. 이것을 인도네시아한테 라인을 통째로 이전했지만 인도네시아는 독자 IP 운용기를 최초로 가지게 되고, 인도네시아나 수출을 할 때 이제 인도네시아 버전의 KT1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도 없게 되는데, 요거는 다 이제 KF-22 사업,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약속된 48대의 KF-22를 조립 생산하는 이런 원래 합의대로 복귀를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인도네시아한테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 인도네시아가 계속 이렇게 질질 끌고 분담금도 내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혜택은 받지 못할 것이고, 아마 이 결정을 수십 년 뒤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후손들은 크게 비판을 하고 인도네시아의 지금 결정을 비난할 겁니다. 제발 이제 한국과 인도네시아 모두가 건설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필리핀에서 FA-50 추가 도입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 도입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쟁자 3개 기종 중에서 2위, 그래서 1위와의 경쟁이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중형 전투기 MRF 사업에서 12개의 전투기 도입 고려하고 있는데, 가장 큰 후보는 미국의 F-16 블록 70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필리핀은 미국으로부터 FMF, 그러니까 군사 원조를 받기 때문에 미국산 기체에 대한 선호도가 제일 높고, 블록 70이 경제성이 좋아요. 왜냐하면 생산이 50년 동안 되고 우리도 이제 우리 공군도 140대 이상 운용 중이라서 전 세계에 많이 깔려져 있고 검증도 돼 있기 때문에 KF-21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개발 중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블록 70, 그러니까 F-16이 너무 인기가 좋다는 거예요. 왜 인기가 좋냐면 현재 F-16의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F-16보다는 F-35 생산을 위해서 생산 라인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F-16의 생산 속도가 굉장히 느린 편인데, 이게 중소형 국가 아르헨티나 같은 이제 이머징 마켓 이런 국가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비행기라서 주문이 너무 밀려 있어요. 지금 주문해서 한 10년 뒤에나 받을 수 있을까?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필리핀이 신형 전투기를 확보하려는 거는 중국이 자꾸 영해에 침범하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니까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건데, 이렇게 납기가 늦으면 과연 이게 도입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있고요. 또 다른 경쟁자인 게 그리펜, 이 경우에는 성능이 굉장히 괜찮은 편입니다. 소형 전투기라 가지고 그래서 탑재량과 항속거리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KF-21을 다른 엔진이 2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쓰는 거라서 작아요. 근데 가격이 KF-21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같은 가격으로 소형차, 중형차 차이가 나는데 KF-21의 가격 경쟁력이 훨씬 더 높은 건 사실이고, 우리는 어떻게 이제 필리핀을 설득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빠른 전력화를 필리핀이 할 수 있다. F-16이 납기가 늦으니까 KF-21로 갈아타. 이런 설득하는 절차가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남은 KF-21 양산 및 개발 과정은 어떤 게 있나요?
앞서 NACS에서 설명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데 요거를 이제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블록 2의 경우에는 올해 이제 상반기 중에 20대 잔여 생산 계약이 있을 거고 26년 상반기부터 양산 시작이 있을 건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수출 소식이 조기에 이루어진다면 국내 버전과 한국 버전이 동시에 생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록 2 그러니까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는 KF-21 같은 경우에는 26년부터 28년까지 개발이 완료되고 이 개발이 끝나면 블록 1도 블록 2 사양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2032년까지 80대가 양산되면 2032년에 KF-21의 생산 수량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120대를 갖추게 돼가지고 이제 완성이 되고 이 AAP라고 하는 KF-21과 같이 작전하는 무인기의 경우에는 2027년까지 FA-50과 같이 작전하는 게 시연되고 그 뒤로는 양산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UCAV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개발 예상 그러니까 정부의 개발 예상 승인이 필요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의 로어스라는 무인 항공기랑 경쟁을 하고 있어요. 요거 이제 경쟁이 이기게 되면 2031년에 시제기가 비행돼 가지고 이제 KF-21과 같이 작전하는 모습이 나올 거고 KF-21 EX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남아 있냐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KF-21을 내분 무장창도 넣고 스텔스 기능도 넣고 하는데 카이 혼자의 돈, 독자 예산으로 하려면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앞으로 10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를 정부 투자를 받아가지고 조기 개발을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개인적인 바람이고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카이의 자체 R&D 예산을 사용해가지고 2026년부터 그러니까 KF-21 블록 1이 개발이 끝난 후부터 KF-21에다가 이제 레이더 그 장비도 넣어보고 안테나도 바꿔보고 이런 개발을 천천히 진행돼서 2040년까지 이제 자체 투자를 만들겠다. 그리고 2030년대에 개발을 시작하겠다. 요게 계획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KF-21이 원래 블록 3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요것이 이제 KF-21과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합의를 이루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블록 1이 개발되고 이런 순간에 같이 블록 2, 블록 3 이런 걸 동시에 개발하는 이런 R&D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제안해드리고 싶습니다.